남가주 일대 고온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산불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남가주 곳곳에서 산불이 잇따랐습니다. 오는 금요일부터 가주 내 학교와 서머캠프, 술집, 피트니스 센터, 아케이드, 호텔, 운동경기, 음악 및 영화 프로덕션 등에도 영업재개가 허용될 예정인 가운데 주정부가 이들 업체들의 운영 재개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공표했습니다. LA 카운티가 경제 재가동에 들어간 이후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행정명령 완화로 영업 재개에 들어간 LA 카운티 지역 비즈니스 업체들의 재기를 돕기 위해 LA 카운티 정부가 각 업체당 $3,000씩 무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 중소기업과 스몰 비즈니스를 위해 마련된 급여 보호 프로그램 PPP 대출의 탕감 기준이 대폭 완화됐습니다. LAPD 마이클 무어 국장은 기물 파손, 약탈 등의 범죄가 아닐 경우 지난 열흘 동안 이어진 시위 동안 LA 지역에서 구금된 시위대들에게 처벌은 내려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숨진 흑인 남성 플로이드의 세 번째이자 마지막 추도식이 고향 휴스턴에서 열렸습니다. 민주당이 백인 경찰관의 가혹행위로 숨진 흑인 조지 플로이드의 사망을 계기로 경찰 폭력과 인종차별을 막기 위한 광범위한 경찰 개혁 법안을 발표했습니다. 흑인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으로 미 전역에서 항의 시위가 이어지는 와중에도 미국 경찰의 가혹한 공무 집행이 계속되면서 경찰 예산을 끊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흑인 사망 시위 사태 국면에서 화두로 부상한 경찰 예산 삭감 움직임에 대해 극좌파가 주도하는 경찰 폐지론으로 규정하며 연일 이념 대결로 몰아가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았던 뉴욕시가 1단계 경제 정상화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미국 내에서 코로나19로 숨진 사람이 11만 명을 넘었고 20개가 넘는 주에서 확진자가 증가해 코로나 사태가 끝난 게 아니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공화당의 주요 인사들이 잇따라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를 철회하고 재선 가도에 빨간불이 켜지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경제가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로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LA 지역 내일 맑겠습니다.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LA 지역의 내일 낮 최고 기온 86도, 밤 최저 기온 63도입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품격은 퍼스트 클래스, 가격은 비즈니스, 아시아나 비즈니스 스위트로 퍼스트의 편안함을 누리십시오. 아시아나 항공 제공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희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균호입니다. 2020년 6월 8일 월요일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입니다. 일부 첫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남가주의 고온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산불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남가주 곳곳에서 산불이 잇따랐습니다. 오늘 오전 3시 40분경 캐스텍 지역에 산불이 발생해 강풍을 타고 번지면서 90에이커가 전수됐으며 오늘 오후 현재 진화율은 75%에 이르고 있습니다. 진화 작업을 위해 소방관 200여 명과 헬리콥터 3대가 투입됐으며 다행히 이번 산불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는 없습니다. 오늘 낮 1시에는 210번 프리웨이 방면 레이크뷰 테라스 지역에서 산불이 발생했으며 소방관들이 곧바로 출동해 30분 만에 진압됐습니다. 다저스 스타디움 인근 엘리시안 파크에서도 오늘 낮 1시경 산불이 발생해 급히 진화됐으며 큰 불로 번지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새벽에는 이글락과 레이크 발부와 엘세레노 지역에 산불이 발생해 수 에이커를 태운 후 진화됐습니다. 오늘 낮 LA 다운타운 콜러 스트릿에 위치한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관 112명이 출동해 화재 진압에 나섰습니다. 오늘 낮 3시 20분경 화재 신고가 접수됐으며 외부에 있던 프로페인 탱크가 터지면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직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건의 진상에 대해 조사 중입니다. 오는 금요일부터 가주 내 학교와 서머캠프, 술집, 피트니스 센터, 아케이드, 호텔, 운동경기, 음악 및 영화 프로덕션 등에도 영업 재개가 허용될 예정인 가운데 주 정부가 이들 업체들의 운영 재개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공표했습니다. 임준현 기자입니다. 주 정부가 오는 금요일부터 학교와 서머캠프, 술집, 피트니스 센터, 공연, 운동경기 등에 대한 영업 재개를 허용하면서 각 카운티 정부는 지역 커뮤니티가 코로나19 감염 위험에서 안전하다고 판단되면 빠르면 오는 금요일부터 영업을 재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운영 재개가 허용되는 이들 업종들은 주 정부가 규정한 가이드라인을 숙지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우선 학교나 서머캠프에서 교사와 교직원은 마스크나 페이스실드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학생들은 마스크 착용이 의무는 아니지만 강력히 권고됩니다. 또 학교나 캠프에서 매일 단체로 손을 씻을 수 있는 스케줄을 마련해야 하며 놀이터와 공용 장난감 등의 사용이 제한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학부모들은 시차를 두고 자녀를 픽업해야 하고 스쿨버스는 버스 내부 전체 수용 인원의 절반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학교 내에서는 학생들과 교직원의 발열 체크를 실시하고 체온이 100.4도가 넘을 경우 귀가시켜야 합니다. 또 가능하면 야외에서 점심 식사를 하도록 독려하고 교실 창문을 항상 열어둘 것을 권고했습니다. 피트니스 센터의 경우 출입구와 라커룸, 운동기구에 손 소독제를 비치해 놓아야 하며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할 수 있도록 운동기구를 재배치해야 합니다. 또한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높은 65세 이상 시니어들을 위한 피트니스 센터 운영 시간을 별도로 마련토록 권고했습니다. 술집은 식당처럼 일회용 물품 사용, 뷔페식의 공용식기 사용 금지, 상시 소독 규정이 적용됩니다. 오락실과 볼링장, 미니어처 골프, 박물관 등의 엔터테인먼트 베뉴의 영업도 재개됩니다. 하지만 이용객들이 공간을 쉐어하는 아이스링크장, 레이저 태그 등의 엔터테인먼트 베뉴는 아직 영업할 수 없습니다. 영화, 음악 프로덕션과 무관중 운동 경기의 운영도 재개할 수 있는데 이들 업체들은 코로나19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직원과 회사 간의 협의를 통해 안전히 운영되어야 합니다. 프로덕션과 운동 경기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곧 발표할 예정입니다. 주 보건국은 주정부의 구체적 가이드라인에 따라 각 카운티와 시 정부가 해당 지역의 코로나19 감염 및 사망자 현황 자료와 병원 입원과 방역 상황을 정확히 분석해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임준현입니다. 지난 열흘 동안 이어진 시위 동안 LA 지역에서 구금된 시위대들에게 처벌은 내려지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LA시 고위 관계자는 시위대를 대상으로 벌금형 또는 형사 혐의를 적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LAPD 마이클 무어 국장은 기물 파손, 약탈 등의 범죄가 아닐 경우 최대한 관용을 베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LAUSD 어스틴 뷰트너 교육감이 오늘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2만 6천여 명의 학생들이 졸업했다고 전했습니다. 뷰트너 교육감은 학생들과 학교 교사, 가족들이 전부 다 함께 참여하지 못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위로의 말을 전했습니다. 한편 LAUSD는 오는 24일부터 온라인 썸머스쿨을 진행할 예정이며 약 8만 명의 학생이 온라인 썸머스쿨에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31일 산타모니카에 있는 빅5 스포팅 구스 스토어에서 29정의 총기를 훔친 약탈범을 제보하는 주민에게 $10,000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3100블락 윌셔 블루바드에 위치한 빅5 스포팅 구스는 지난 일요일 밤 시위를 틈탄 폭도들에게 29정의 총기를 털렸습니다. 용의자들은 범행을 저지른 후 흰색 BMW를 타고 도주했습니다. 미주 한인회장협회가 지난 4월 대구 경북 지역에 대한 대한적십자사와 이 미주의 적십자사에 코로나19 비상 대응을 위한 성금을 각각 전달한 가운데 한미 양국의 적십자사가 미주 한인회장협회에 최근 감사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미주 적십자사는 미주 한인회장협회에 보낸 서신에서 협회가 지난 4월에 전달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10,000의 성금의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대한적십자사 경상북도 지사도 미주 한인회장협회에 보낸 감사 서신에서 지난 4월 협회로부터 전달받은 3천만 원 상당의 마스크와 손 세정제를 코로나19 치료 거점 병원 의료진에 지원했다며 바다 건너에서 보내진 응원과 격려가 한국의 의료진과 자원봉사자, 재난구호 요원에 큰 힘이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남문기 미주 한인회장협회장은 지난 3월부터 코로나19 피해자를 돕기 위해 성금 $60,000를 모금해 이 중 $10,000는 미국 적십자사에 전달하고 대구 경북 지역의 대한적십자사에는 3천만 원 상당의 마스크와 손 세정제를 기부했습니다. 연방상하원의 법안 통과로 코로나19 팬데믹 속에 중소기업과 스몰 비즈니스를 위해 마련된 급여보호 프로그램 PPP 대출의 탕감 기준이 대폭 완화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금요일 PPP 대출의 탕감 기준을 현행보다 대폭 완화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정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급여보호 프로그램 PPP 대출의 탕감 기준을 현행보다 대폭 완화하는 법안에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5일 서명함으로써 PPP 대출을 받은 한인 중소기업과 스몰 비즈니스의 희소식이 되고 있습니다. 탕감 기준 완화 조처에 따라 중소기업들이 PPP 대출금을 탕감받기 위해서 직원 급여에 사용해야 하는 포션이 종전의 대출금의 75% 이상에서 이제는 60%로 낮춰졌습니다. 따라서 대출금의 40%는 렌트와 이자 비용, 전력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종전의 비즈니스 업체가 PPP 펀딩을 받은 후에 8주 안에 대출금을 소진토록 했던 규정이 이제 24주로 대폭 확대됐습니다. 단 24주보다 연말이 앞설 경우에는 연말까지 대출금을 소진해야 합니다.
또 종전에는 대출금을 받은 업체들이 6월 30일까지 감원했던 직원을 다시 고용해야 했지만 이제 6개월 더 연장해서 직원 재고용 시한을 올 12월 31일까지로 늘렸습니다. 대출금 상환 기간도 종전의 2년에서 5년으로 조정됐습니다. PPP는 지난 3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타격을 입은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마련된 경기부양책에 포함된 중소기업 대출 프로그램입니다. 코로나19 사태 동안 중소기업이나 스몰 비즈니스가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골자로 대출금은 급여와 렌트 등 정해진 명목으로 사용할 경우 빚을 탕감해 주도록 마련됐습니다. 이번 탕감 조건 완화 조처는 PPP 대출금을 수령받은 업체들이 자금을 소진해야 하는 기한이 눈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대출 지원을 받은 업체 중에 30%가 오는 14일에 8주 소진 기한을 맞게 됐으며 나머지 36%는 이달 하순에 8주 소진 기한을 맞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연방중소기업청에 따르면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약 450만 건의 PPP 대출이 이루어졌으며 대출 규모는 5,108억 달러에 달합니다. 아직까지 1,200억 달러의 기금이 남아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뉴스 정연호입니다.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으로 전국적인 대규모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학 입시에서 소수의 우대 정책인 어퍼머티브 액션 제도를 부활하자는 내용의 법안이 캘리포니아 주 의회에서 추진되고 있어 논란이 될 전망입니다. 캘리포니아 주 하원의 셸리 웨버 의원과 마이크 깁슨 의원이 발의한 의회 헌법 수정안 AC-5는 지난 1996년 캘리포니아 어퍼머티브 액션을 폐지한 발의안 209를 무효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에 대해 일부 아시아계 정치 권익 단체들은 ACA5 법안이 대학 입시에서 인종적 고려를 부활시킴으로써 미국 헌법을 위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적극적인 반대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들 단체는 캘리포니아에서 발의한 209가 무효화돼 어퍼머티브 액션이 부활될 경우 현재 UC 등 캘리포니아 주립대 학생들의 35% 정도에 달하는 아시아계 학생들의 입학 비율이 15%까지 떨어질 수 있는 등 한인 등 아시아계 학생들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청원 사이트인 체인지에서 이 법안에 반대하는 청원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올해 추첨 영주권 프로그램으로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는 총 5만 5천 명 이민자들의 명단이 마침내 발표됐습니다. 연방국무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미뤄져 오던 올해 추첨 영주권 당첨자 명단을 지난 6일 공개했습니다. 추첨 영주권 프로그램은 영주권을 받아 미국으로 이민 오는 사람들의 수가 적은 국가들의 희망자들을 대상으로 매년 무작위 추첨을 통해 영주권 취득 자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한국은 이에 해당이 안 되지만 북한 태생자의 경우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번 추첨 영주권 프로그램에 당첨됐는지 알려면 국무부의 DV 2021 웹사이트에 접속해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추첨 영주권 제도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연방의회에서도 공화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추첨 영주권 제도 폐지 법안이 여러 차례 상정됐었습니다. 최근 미국과 중국의 갈등 속에 트럼프 행정부가 특정 분야 중국 대학원생들에 대한 미국 입국 중단 행정명령을 전격 시행하고 나서면서 캘리포니아 내 대학들, 특히 UC가 가장 큰 타격을 입을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LA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LA타임스에 따르면 UC 대학들은 중국 학생과 연구원들의 비자 지연과 이들의 연구 활동에 대한 연방당국의 조사, 중국 및 중국 기업과의 협력에 대한 새로운 제한 등으로 큰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주 국무부는 합법적인 연구를 하는 중국 대학원생과 연구원들은 환영하지만 중국 인민해방군과 연계된 민감한 기술 정보를 도용하려는 학생들은 국가 안보를 위해 비자 취소로 입국이 금지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대다수의 중국 유학생을 구성하는 학부생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지만 주로 인공지능과 첨단 재료 및 제조 등 이공계 분야를 포함하는 다수의 대학원생들이 대상이 됩니다. 중국 출신의 대학원생들의 입국 중단 명령으로 UC 대학이 기후변화에서 에너지 저장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연구에서 제한을 받고 대학원의 필수 연구 인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행정명령 완화로 영업 재개에 들어간 LA 카운티 지역 비즈니스 업체들의 재기를 돕기 위해 LA 카운티 정부가 각 업체당 $3,000씩 무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정연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LA 카운티 내 식당과 소매업체, 쇼핑몰 등이 최근 영업 재개에 들어간 가운데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움츠러든 경제 상황에서 비즈니스 업체들이 재개할 수 있도록 LA 카운티 정부가 무상 지원금을 제공하는 것을 추진 중입니다. 힐다 솔리스 LA 카운티 슈퍼바이저와 제니스 슈퍼바이저는 LA 카운티 내 비즈니스 업체 중 종업원 수가 100명 이하인 업체들에 한해서 업체당 $3,000씩 무상 지원하는 모션을 발의했습니다. 지원금은 업체들이 마스크와 손세정제 등 코로나19에 따른 영업 가이드라인 준수를 위해서 필요한 위생용품을 구입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힐다 솔리스, 제니스 슈퍼바이저는 관련 기금으로 $6,000만 예산을 배정해달라고 요구하고 이 예산으로 LA 카운티 내 2만여 개 업소에 지원금을 지급할 방안이라고 밝혔습니다. LA 카운티 내 100명 이하의 종업원을 둔 업체 수는 43만 4천여 개에 달하며 LA 카운티 정부가 2만여 군데 업소에 지원금을 제공하게 되면 자격 대상 업체 중에 5% 정도가 수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LA 카운티 정부는 최근 소요 사태로 인해 피해를 입은 비즈니스 업소나 저소득층 혹은 소수계 커뮤니티의 비즈니스들을 우선으로 지원금을 제공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더불어 카운티 내 식당을 돕기 위해 렌트비를 경감해주고 정부가 대신 건물주에 구제책을 제공하는 방안, 그리고 신규 식당 오픈에 소요되는 기한 단축 등을 추진하는 방안도 슈퍼바이저 위원회에 상정됐습니다. 또 식당 주변의 보도나 뒷골목, 주차장 공간을 식당 패디오로 활용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기 위해 작업을 추진 중입니다. LA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는 코로나19으로 위축된 소비자들이 다시 쇼핑에 나서고 외식을 하고 여행을 떠나고 공연장을 찾기 위해서는 소비자 신뢰도를 향상시켜야 하는데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 없는 상황에서는 각 비즈니스 업체들이 방안 모색에 나서야 하며 정부가 이를 위해서 업체들을 측면 지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라디오 서울뉴스 정현호입니다. 네일샵 업주들과 직원이 오늘 웨스트민스터 가든몰에 모여 조속히 영업 재개를 허용해달라며 시위를 벌였습니다. 가주가 경제 회복을 위해 미용실, 실내 운동장, 마사지 샵 등을 오픈할 수 있는 3단계에 들어갔는데 네일샵은 포함되지 않고 있어 네일샵 업주들의 불만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가주의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시초가 네일샵이었기 때문에 재가동을 최대한 늦추는 것이라고 발표한 데 있는데 이번 시위에 참여한 네일샵 업주들은 주지사의 발언을 뒷받침할 근거가 없다며 하루빨리 네일샵 오픈을 허용해달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제시 벨거 주지사 대변인은 가주 행정부는 계속해서 네일샵 재오픈 날짜에 대해 상의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미국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숨진 흑인 남성 플로이드의 세 번째이자 마지막 추도식이 고향 휴스턴에서 열렸습니다. 플로이드 사망 사건을 계기로 경찰 개혁이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미국에선 개혁 방안을 놓고 정치 쟁점화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플로이드의 세 번째이자 마지막 추도식은 텍사스주 휴스턴의 한 교회에서 열렸습니다. 학창 시절 농구팀의 스타 선수로 활약하는 등 생애 대부분을 보낸 곳입니다. 경찰관들은 물론 공화당 소속 주지사까지 추도식장을 찾아 고인의 관 앞에서 묵념했습니다. This is the most horrific tragedy I've ever personally observed. But George Floyd is going to change the arc of the future of the United States. 마지막 추도식 날 온라인으로 첫 법정에 출석한 가해 경찰 데릭 쇼빈에게는 최대 15억 원의 보석금이 책정됐습니다. 플로이드 씨의 사망 사건을 계기로 경찰 개혁에 나서자는 목소리는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에도 반영됐습니다. 법안 발표에 앞서 8분 46초간 추모의 시간을 가진 민주당 의원들. 경찰의 과도한 폭력 행위에 대한 면책 특권을 제한하고 목조르기 금지 등을 담은 경찰 업무 정의법의 취지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This specifically is a bill about accountability and consequence for bad behaviors by those who have been invested by society and the people with the ability to wear a badge and carry a gun. 다만 경찰 예산을 줄이자는 일부 시위대의 요구는 법안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미니애폴리스 시의회가 경찰 해체를 선언한 가운데 미니애폴리스 시장이 반대 의견을 밝히는 등 경찰 개혁은 미국 내에서 정치 쟁점화되는 분위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윗을 통해 급진 좌파들이 경찰을 버리길 원하고 있다며 미안하지만 자신은 법과 질서를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보라한 듯이 백악관에선 치안 담당자들과 회동을 갖고 대선 쟁점으로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우회적으로 드러냈습니다. 버지니아에서 KBS 뉴스 서지영입니다. 흑인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으로 미 전역에서 항의 시위가 벌어지는 와중에도 미국 경찰의 가혹한 공무집행이 계속되면서 경찰 예산을 끊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일대 2대 도시인 뉴욕과 LA시는 경찰 예산 삭감을 약속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지난 5일 미국 버지니아주 페어팩스 카운티 한 흑인 남성이 산소가 필요하다고 외치며 주택가 인근 도로를 걸어다닌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과 응급구조 요원이 출동했습니다. 응급차 탑승을 유도하던 도중 한 경찰관이 테이저건, 즉 전기 충격기를 쏴 흑인 남성을 넘어뜨린 후 양 무릎으로 목 바로 밑과 등을 눌러 제압했습니다. The video also erodes the public's trust of police officers not only in Fairfax County but throughout this world. These acts are unacceptable. 지난 4일 뉴욕주 버펄로 시위 진압에 나선 경찰이 시위에 참여한 70대 노인을 밀치면서 이 노인이 뒤로 넘어져 귀 부위에서 피가 흐르며 크게 다쳤습니다. 조지 플로이드 사건으로 미국 전역에서 항의 시위가 벌어지는 와중에도 경찰의 가혹 행위가 계속되자 경찰에 대한 예산 지원을 끊어야 한다는 주장이 시위의 핵심 슬로건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최대 도시인 뉴욕시의 빌 드블라지오 시장은 뉴욕 경찰의 예산 삭감을 약속했습니다. But I want to make a statement of principle right now. Based on the suggestions of the caucus, based on the work of the task force, that we will be moving funding from the NYPD to youth initiatives and social services. 드블라지오 시장은 그러나 시의회 등과의 협상이 필요하다면서 구체적인 삭감 규모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뉴욕시가 제안한 내년 뉴욕 경찰 예산은 약 6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7조 2천억 원 규모입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민주당이 백인 경찰관의 가혹 행위로 숨진 흑인 조지 플로이드의 사망을 계기로 경찰 폭력과 인종차별을 막기 위한 광범위한 경찰개혁 법안을 발표했습니다. 하원을 이끄는 민주당은 기자회견에서 경찰의 과도한 공권력 행사를 저지하고 책임과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이 담긴 개혁 법안을 공개했습니다. 134쪽 분량의 법안 초안은 경찰의 폭력 등 비위 행위에 대한 면책 특권을 제한하고 피해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았습니다. 경찰은 공권력 행사와 관련해 공무수행을 이유로 총격, 폭력 등을 가하고도 면책특권을 부여받아 왔지만 앞으로는 경찰이 개인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했을 때 손해를 배상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또 경찰의 위법 행위로 피해를 당한 시민은 경찰 행동이 고의적임을 입증해야 했지만 경찰이 무분별하게 권리를 박탈했다는 것만 보여주면 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경찰의 불법 행위를 수사해 처벌할 수 있는 법무부의 권한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며 공권력 남용 사건에 대한 국가 데이터베이스도 구축해 감시를 강화합니다. 경찰의 목조르기를 금지하고 바디카메라 사용을 의무화하며 치명적 무기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 군 무기의 주 지방경찰로서의 이동을 제한해 경찰을 비무장화하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초안은 흑인 의원들로 구성된 의회 내 블랙 코커스 회원들이 만들었으며 민주당 상하원 지도부가 함께 발표했습니다. 블랙 코커스 의장인 캐런 베스 하원 의원은 법안에 대해 미국의 치안에 대한 대담하고 변혁적인 비전을 제시한다고 말했습니다. 흑인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이 발생한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 시의회가 경찰 해체를 선언한 가운데 미니애폴리스 시장이 전면 해체에는 찬성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 시의회 프라이 시장은 나는 여러 세대에 걸쳐 흑인과 히스패닉 등에게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시스템 전면에 대한 대규모의 구조적 개혁에 찬성한다고 전제한 뒤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우리는 전면적으로 시스템을 개편해야 한다며 우리는 미니애폴리스 경찰과 미 전역의 경찰이 어떻게 기능하는지와 관련해 전면적인 문화적 변화가 필요하다라고도 밝혔습니다. 프라이 시장은 이어 앞으로 시의원들과 만나 대화하며 그들이 밝힌 경찰의 폐지와 철폐가 정확히 무엇을 뜻하는지 해독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프라이 시장의 발언은 전날 미니애폴리스 시의회가 경찰에 대한 자금 지원을 중단하고 경찰을 폐지하겠다는 내용의 조례안을 내놓은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흑인 사망 시위 사태 국면에서 화두로 부상한 경찰 예산 끊어라 움직임에 대해 극좌파가 주도하는 경찰 폐지 논란을 규정해 연일 이념 대결로 몰아가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 운동과 민주당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을 연결시켜 바이든 때리기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한편 법과 질서 수호론을 전면에 내세워 지지층 결집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경찰 예산을 끊고 경찰을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법과 질서라며 급진적 좌파 민주당 인사들은 미쳤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트윗을 통해서도 시위대에 경찰 예산 끊어라 슬로건을 들어 졸린 조 바이든과 급진적 좌파는 경찰 예산을 끊기를 원하고 나는 훌륭하고도 충분한 재원을 지원받는 법 집행을 원한다. 나는 법과 질서를 원한다고 차별화를 시도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에는 백악관에서 법 집행관들과의 라운드 테이블에 참석합니다. 이날은 경찰의 강경 진압으로 목숨을 잃은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 추도식이 텍사스주 휴스턴에서 열리는 날이기도 합니다. 이에 맞춰 휴스턴을 방문해 유족을 위로하는 일정을 소화하는 바이든 전 부통령의 행보와도 대비되는 것입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은 플로이드의 죽음에 대한 항의 시위 가운데서 자신이 법과 질서의 대통령임을 부각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한국의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결국 21대 국회 역시 상임위원회 구성 법정 시한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누가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맡을 것인가를 두고 여야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가운데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번 주 금요일까지 협상을 마무리하라며 사실상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국회 상임위원장을 정하는 원구성 협상은 결국 법정 시한을 넘겼습니다. 법제사법위원장 자리 쟁탈전에서 여야가 한치의 양보도 없는 줄다리기를 벌인 탓입니다. 21대 국회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송구스럽습니다. 역지사지하는 때만이 우리가 원만한 합의에 이를 수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 상원처럼 군림해왔다며 이번에는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미래통합당이 고집을 꺾지 않으면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가져갈 것이라는 뜻도 꺾지 않았습니다. 야당은 과거에 낡은 관행만 앞세우고 법을 지키려고 하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통합당은 여당이 원구성 협상이 아닌 협박을 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제사법위원회를 법무부와 검찰, 헌법재판소 등을 피감기관으로 두는 사법위원회와 각 상임위에서 올라온 법안을 살피는 법제위원회로 나눠 번갈아 위원장을 맡자고 제안했지만 역시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법사위원회는 지금까지 운영에 많은 문제점이 제기됐습니다. 체계자구 심사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너무 많은 일을 하고 있고 그 일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여야는 원구성 협상에는 실패한 채 일단 상임위별 위원수를 먼저 정하기로 했습니다. 특별위원회를 가동해 논의한 뒤 오는 10일 본회의를 열어 확정할 방침입니다. 물론 여야 지도부 협상도 병행할 계획이지만 대승적 결정 없이는 표류가 불가피한 상황 속에 박병석 의장도 다시 한번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금요일까지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으면 결단을 내리겠다며 사실상 위원장 선출 표결을 시사한 겁니다. 국민과 국익을 좀 바라보자 얘기를 하셨고 최종적으로 합의가 이르지 않으면 의장이 결단할 수밖에 없다 말씀을 또 하셨습니다. 법정 시한은 끝내 지키지 못했지만 국회의장의 타협 당부에 여야 지도부는 이번 주 안에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뾰족한 절충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21대 국회 첫 본회의 소집에 이어 상임위원장 선출 또한 법대로 하겠다는 게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이었지만 야당과의 협상 결론에 이르지 못해 법정 시한을 넘기고 말았습니다. 여야 상임위 배분을 둘러싼 갈등은 새 국회가 문을 여는 4년마다 반복되는데 과거 여대 야소 구도에서는 어땠을까요? YTN의 보도입니다. 21대 국회처럼 여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한 2008년 18대 국회 상황을 돌이켜보겠습니다. 여당인 한나라당이 153석, 야당인 통합민주당이 81석이었던 당시 국회는 지금과 정반대였습니다. 주호영 당시 한나라당 원내수석 부대표가 전 상임위원장을 가져가겠다고 주장하자 민주당이 일당 독재라며 반발했던 겁니다. 과반 의석당이 전 상임위원장을 다 맡도록 하면 협상 필요 없이 그냥 그거 이제 그게 힘을 밀어붙이는
그 국회 운영입니다. 지난번에 미국 민주당이 한석 많아서 전 상임위원장을 미국산 쇠고기 파동까지 겹치면서 여야는 88일간 협상 난항을 거친 끝에 원구성 타결에 이르렀습니다. 한나라당 11개, 민주당 6개, 공동교섭단체 1개로 상임위원장을 배분했고 법사위는 민주당이 챙겼습니다. 이보다 앞서 17대 국회에서는 민주당의 전신 열린우리당이 152석 과반을 차지하며 주요 상임위를 모두 요구했고 어떻게 법사위원장을 맡겠다고 하는 것인지 그런 야당의 떼쓰기에 굴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법사위 하나를 지키겠다 하는 것마저도 아무 대안 없이 반대를 합니다. 한 달여 줄다리기 끝에 여야 11대 8의 비율로 배분하되 법사위원장은 역시 야당이 챙겼습니다. 어느 진영이든 과반 여당이 되면 상임위원장 독식을 거론하며 법정 시한으로 압박했지만 원구성만큼은 결국 정치력 대결로 매듭지어졌다는 뜻입니다. 이 같은 정치 현실은 13대 국회 이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정치권이 원구성 시한을 지키지 못했다는 데서도 드러납니다. 다만 지금은 코로나19 위기 상황이니만큼 상임위 구성이 늦어질수록 정치권의 부담도 클 수밖에 없습니다. 여야 모두 당장 눈앞의 협상 승리보다는 국민이 원하는 큰 그림을 봐야 한다는 것이 지난 총선의 교훈이기도 합니다. YTN 나연수입니다. 헬스 에브리데이. 네덜란드 연구진이 코로나19로 숨지거나 중환자실 신세를 진 중증 환자들의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비타민 K가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카니시우스 밀헬미나 병원과 마스트리히트 심혈관 연구소 공동 연구진은 코로나19 환자 134명과 돼지군 184명을 비교한 결과 이런 결론을 얻었다고 밝혔습니다. 비타민 K는 시금치, 브로콜리, 양배추 등의 녹황색 채소와 소나 돼지의 간, 올리브 오일 등 식물성 기름에 많습니다. 코로나19는 혈전을 유발해 허파 조직이 굳는 폐섬유화증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타민 K는 혈전을 관장하는 단백질을 분비하고 폐 질환을 예방하는 역할을 합니다. 로베안셈 박사는 비타민 K는 부작용이 없는 치료법 중에 하나일 수 있다면서 다만 와파린 등 항응고제를 복용하는 환자는 예외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나의 조언은 비타민 K를 보충하라는 것이라며 설사 코로나19의 예방 및 치료에 도움이 되지 않더라도 혈관과 뼈, 폐를 건강하게 만든다고 말했습니다. 연구진은 앞으로 코로나19 중증 환자를 대상으로 고용량 비타민 K를 투여하는 임상시험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헬스 에브리데이.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경제가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로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오늘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지수는 전장보다 461.46포인트, 1.7%가 상승한 27,572.44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지수는 전장보다 38.46포인트, 1.2%가 오른 3,232.39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110.66포인트, 1.13% 상승한 9,924.74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나스닥은 종가 기준으로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만선 턱 밑까지 올랐습니다. S&P 500지수는 연초 이후 기준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시장은 예상보다 양호한 미국 고용시장 등에 따른 빠른 경제 회복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연준은 이날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인 메인스트리트 대출 프로그램을 더 많은 중소기업이 혜택받을 수 있도록 수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연준의 발표에 주요 주가지수는 장 막판에 상승폭을 더 키웠습니다. 지난주 감산 연장 기대와 미국의 고용지표 개선 등에 힘입어 급등세를 보여왔던 국제 유가가 급락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7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전 거래일보다 배럴당 3.4% 급락한 38.19달러의 장을 마쳤습니다. 런던 IC 선물거래소의 8월물 브렌트유도 현재 배럴당 3.52% 하락한 40.81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국제유가는 이날 오펙 플러스의 감산 연장 합의에도 불구하고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와 별도로 해오던 자발적 감산을 중단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미끄러졌습니다. 오펙 플러스 소속 23개 산유국 석유 장관은 지난 6일 열린 화상회의에서
6월 30일이 시한이던 하루 970만 배럴 감산을 7월 말까지 한 달 더 연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다만 멕시코가 이에 동참하지 않겠다고 거부하면서 7월 한 달 하루 감산량은 멕시코의 감산 할당량인 10만 배럴을 뺀 960만 배럴로 줄었습니다. 그러나 사우디아라비아 에너지 장관 압둘라지즈 빈 살만 왕자는 이날 사우디, 아랍에미레이트, 쿠웨이트의 자발적 감산은 6월 한 달로 끝났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존 오펙 플러스의 감산 합의와 별도로 하루 118만 배럴을 감산해 왔는데 이를 7월부터는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국제 금값은 올랐습니다.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8월 인도분 금은 온스당 1.3% 오른 1,705.10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미국의 경제 상황을 판단하는 비영리 민간 연구기관인 전미경제연구소가 미 경제가 이미 지난 2월 정점을 찍고 경기 침체에 진입했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오늘 전미경제연구소의 경기순환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미 역사상 최장기였던 128개월간의 확장 국면이 종료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부터 약 10년간 이어오던 미 경제 확장이 종료됐다는 의미입니다. 위원회는 비록 과거보다 짧은 것으로 드러나더라도 전례 없는 규모의 고용과 생산 감소, 그것이 미 경제 전반에 미친 영향 등은 경기 침체로 지정할 근거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지난 3월 미 경제가 이미 경기 침체에 빠져들었다고 진단한 바 있습니다. 통상 국내 총생산 GDP는 2개 분기 연속 감소하면 기술적 경기 침체로 분류됩니다. 그러나 전미경제연구소는 통상 수개월간 지속되는 경제활동에 심각한 하강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미국의 GDP 증가율은 지난해 4분기 2.1%에서 1분기에는 코로나19 여파로 마이너스 5%의 역성장을 기록했습니다. 대부분 전문가는 2분기에는 더 큰 폭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함께 이겨나가겠습니다. 언제나 힘이 되는 은행, 당신의 비즈니스 뱅킹 파트너 CBB뱅크 제공. 6월 8일 월요일 오늘 밤과 한 주간 날씨입니다. 6월에 산타애나 강풍이 불면서 LA와 산타바바라 지역의 산불 위험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남가주 대부분 지역에 오늘부터 내일 오후까지 강풍주의보가 발효돼 있고 LA와 벤츄라 카운티 지역에는 산불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기상청은 육상풍인 산타애나 강풍이 해안으로 향할수록 뜨거워져 이번 주 특히 남가주 해안에는 열파가 찾아올 수도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한편 이번 한 주간 남가주의 낮 기온은 평년 기온을 크게 웃도는 더위를 보이겠습니다. 특히 화요일인 내일부터 목요일까지는 지역에 따라 90도에서 100도를 웃도는 한여름 더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LA 한인타운의 내일 낮 최고 기온 93도, 밤 최저 기온 65도입니다. 오렌지 카운티 지역 97도, 63도, 벨리와 인랜드 엠파이어 지역 93도, 60도, 해안 지역의 내일 낮 최고 84도, 밤 최저 62도입니다. LA 지역의 오늘 밤 최저 기온 63도입니다. 한국은 오늘 올해 들어 가장 덥겠습니다. 서울 등 중부지방에는 올해 첫 폭염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서울의 오늘 낮 최고 기온 화씨 92도, 밤 최저 기온 화씨 68도입니다. LA 시각으로 5시 54분입니다. LA 지역의 현재 기온 84도, 습도 13% 나타내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이 시간은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빛으로 태어나는 당신은 카우나 미인, 100% 근적외선 마스크는 카우나뿐입니다. 정직한 빛 카우나 LED 마스크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6시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2부가 방송됩니다. 이상으로 2020년 6월 8일 월요일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2부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이균호, 조희정이었습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